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수없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친구란 단어를 들을 때면 아마 나쁜 생각보다는 왠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가 가진 좋은 이미지 때문에 많은 기업들도 이 친구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 혹은 홍보 카피를 만들곤 했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믿었던 친구로부터의 배신. 보통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친구의 배신을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이처럼 친구는 경우에 따라 양극단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따뜻한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어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여러 개혁의 현안을 안고 출범해서 각종 의제들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절대적 평화 원칙 고수라는 철학과 더불어 한반도 안에서의 어떠한 무력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대북 운전대론,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한 1919년 3.1운동 정신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건국선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재인 케어의 출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각종 갑질 행포로 망가진 경제민주화의 복원 노력까지. 물론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재원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인기 영합적으로 밀어붙였다간 결국 나중에 가서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죠. 그렇다 하면은 이러한 정책은 도대체 언제 실행해야 될까요? 만일 재원 마련이 걱정이라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고민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국가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일단 무조건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친구,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 치러진 그 희생에 대해 함께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나와 내 친구.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나에겐 이런 든든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재수없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벌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우리나라 재벌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재벌 백과사전. 유연수 공인회계사, 홍정표 독립유공자 유족회 사무차장, 그리고 중도일보 최승왕 기자가 우리나라 재벌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각종 불법, 편법 상속 및 증여,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서 혼맥 및 인맥 형성 과정, 주가 조작, 횡령 및 비행 등 그들만의 리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었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그 기자님은 문재인 정부 100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벌써 이렇게 100일이 됐나 싶을 정도예요.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에 대통령이 뭐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그동안 어떤 깊은 슬픔에 있던 분들을 직접 만나서 또 격식 없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 당사자는 비록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는 제스처, 뭐 껴안아 준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해왔던 어떤 습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사람하고 소통할 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구나, 아니면 상대방의 위로할 줄 아는구나, 어떤 격식에 의해서 그냥 정해진 말만 하는 경우에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최근 100일 동안에 많이 느끼고 있죠.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물론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 보여주기다 쇼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긴 하지만 그런 쇼라 할지라도 나쁜 쇼는 아닌 거잖아요. 쇼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저 행동이 말 그대로 사전에 각본이 치밀하게 짜여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여겨지기보다는 오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의 하나의 모습이 표출되는 것 같은데 그런 습관들은 곧 그동안 인생이 사람들과의 어떤 대우, 관계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왔던 어떤 습관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이니까 되게 좀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광복절 관련해서 사진 본 것 중에 김구 선생님 묘소에 가서 비 맞으면서 참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좀 했었습니다. 네. 김구 선생의 서거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어떤 큰 방향이 바뀌는 어떤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대통령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 것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구 선생님의 암살의 배후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그 네. 김창룡이라는 분의 네. 그 묘가 네 대전현충원에 아직도 네, 장군묘역에 대전현충원에 딱 하고 계시죠. 있죠. 네네. 예. 김구 선생님 어머님도 대전현충원에 계시고. 예, 김구 선생님 어머님 광락원 여사 묘보다 그 김창룡의 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더 네, 좋은 곳에 장군묘역에 위치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기자님이 그 지리산에 돛 닦으러 가셨을 때 대신 도와주셨던 최소만 기자하고 이제 우리 대충뉴스 하다가 중도일보에 보니까 그 인터넷판에 성인 광고가 기사에 되게 많이 붙었었거든요. 뭐 발기부전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발기부전이 꼭 뭐 성인 뭐 그 치료 질병이니까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일간지에 있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거든요. 독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최소만 기자님한테 제가 좀 회사에 건의를 드려봐라 이런 거 좀 없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중도일보에 지금 그런 기사가. 아마 건의를 회사에 이런 어떤 홈페이지를 보는 독자들이 이런 건의가 있다는 말을 회사에 전달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뭐 홈페이지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나쁘거지는 경우가 있죠. 뭐 영화나 뭐 즐기는 거 아니고 뭐 제작물에는 그 심의제가 있는데 기사는 뭐 그런 건 사실은 있을 수 없지만 요즘에 너무 좀 자극적인 뭐 성폭행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쓰는 경우도 그래서 뭐 가끔 뉴스 보면은 아이들과 보기에 좀 민망한 경우도 있어서 아니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우리 회사도 역시 홈페이지 이번에 광고를 좀 개선한 게 참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중도일보 그 독재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예, 수뇌부께 전해주십시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그 살충제 계란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천안의 한 산란기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데 이어 지난 17일 오전 기준 전국 876곳 농장 중 23개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5곳은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됐고 18개 농장은 허용된 살충제를 사용했으나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습니다. 반대로 적합 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출하가 허용돼 전체 계란 공급량의 86.5%는 시장에 풀리게 됐습니다. 진짜 이 달걀 문제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그런 뉴스이긴 한데 문제는 이 무항생제 달걀, 그러니까 그 마트에 가나 뭐 이렇게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은 그게 좀 더 비싸기도 하고 우리가 뭐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런 무항생제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죠. 그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달걀에 그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건가요? 대표적으로 저희 천안의 한 무항생제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기 농장에서 비펜트린이라는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는데요. 천안시 조사에 따르면 축사 주변의 파리를 없애기 위해 축사에 2, 3일에 한 번꼴로 살충제를 뿌렸고 이게 양계장으로 유입돼 어미닭을 거쳐 달걀에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농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그 시온 농장 맞죠? 네네. 예, 시온 농장이고 이거는 공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기사에서는 익명 처리를 했지만 또 많은 기사들은 실명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온 농장의 달걀은 13 정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껍질에. 그리고 그 홈플러스 같은 데서 부자특란이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그걸 사신 분들은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빵을 만들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은 정말 빠지지 않는 식재료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과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김밥 그쵸 셀 수 없이 많은데 학교 급식에서 제일 먼저 비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김밥에 계란 없는 김밥이 나왔다는 게 보도도 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파문으로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식단에서 계란을 제외하도록 일단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교육청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식 메뉴에서 계란을 빼고 다른 반찬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물론 농장주들이 소홀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관행 내지는 뭐 달게 이제 진드기가 붙어 있으면은 전염병 돌고 그러니까 뭐 진드기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식약처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두고 교육을 하고 홍보 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식약처는 저희가 뭐 엊그저께 장재한 기자의 요즘 뭔 일 이슈에서도 이제 다뤘었지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거든요. 그러니까 식품과 의약품은 동급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도 FDA라고 있죠.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같은. 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KFDA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로 표기한 걸 보면은. 근데 미국 FDA에서 어떤 약이나 식품이 승인이 나면은 그 사업은 대박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바꿔 얘기하면은 그렇죠. 예. 공신력이 엄청나게 좋다는 건데 우리 식약처도 좀 그런 공신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정말 많이 갖고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준 명확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렇게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파리를 쫓으려고 뭐 이렇게 뿌렸을 때는 사실은 위생 차원에서 아마 농장주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닭들의 어미닭들의 체내에 녹아들고 이게 다시 낳은 계란에도 포함됐을 줄은 아마 생각하기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핏 기사를 보면은 농장주 몰지각한 농장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식약처의 기준과 그런 계도 활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사육 환경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밀집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생산을 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경제의 원리겠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그 경제의 원리가 누구를 위하냐는 거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그 시각 인식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서 예전에 책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누구 경험담을 이렇게 수필로 쓴 글이었는데 기화장수 지붕에 기화를 올리는 사람들 이 지붕에 기화를 올리는 전문가들 기화장수라고 사람들이 왔는데 기화를 올리고 좀 남은 기화를 대가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부시더라. 그래서 왜 부시냐 했더니 이 기화는 가져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부시는 게 가져가면 돈이 더 들고 더 어렵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부시고 갔대요. 근데 그분은 기화장수한테 되게 혼을 냈다고 하더라고. 기화장수가 기화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이거를 남는다고 부시고 가면 그게 기화장수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닭에서 계란을 얻고 그걸 또 식품으로 쓰는데 닭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치킨을 사랑합시다. 계란하고 달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계란과 닭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계란은 생명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닭은 생명으로 보고 있어요. 달걀. 아, 달걀. 계란과 달걀의 차이점. 아, 계란과 달걀. 네. 계란과 달걀의 차이는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계란은요 한자어고요. 네. 달걀은 쓴 우리말입니다. 그래요. 달의 알을 이제 줄여가지고 달걀. 그래요. 달걀이라 더 표현해야 되겠네.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달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빨리 하루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몰랐던 게 밝혀진 거니까 사실 많은 가정에서 지금 달걀을 못 먹고 불안해갖고 이러시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필이면 이 뉴스 나오기 이틀 전에 달걀을 샀어요. 저는 한 판을. 그래서 대부분 지금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이런 혼란이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더 발빠른 대처와 함께 그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종 시민단체와 정당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종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먼저 이 시장의 부인이 지난해 세종시 나성동의 S빌딩 상가 2채를 구입했는데 신고된 구입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샀다고 신고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 금액을 부풀려 답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재산 공개 내역상 빌딩 상가 2채의 매입 가격은 3.3제곱미터당 979만 원대인데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해당 건물 공시 가격은 평당 796만 원 선으로 평당 200만 원 가량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100원짜리인데 이걸 200원에 샀다고 신고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 100원짜리가 곧 이제 200원, 300원 뛸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100원짜리를 100원에 샀다고 신고하고 나중에 300원에 팔면은 200원의 차익이 발생하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200원에 대한. 근데 미리 높여서 신고를 하면은 그만큼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운 계약서의 반대말로
계약서 예, 썼지 않았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보니까 그 재산 공개 내역을 그 세종포스트의 그 이희택 기자더라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희택 기자 그 기사에 이제 재산 내역을 좀 공개를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재산이 좀 많으세요. 이분이 그 2017년에 이제 공개한 재산이 37억 2,100만 원 정도시더라고요. 네, 재산과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해서.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네. 채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족 재산 포함입니다. 뭐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자녀들, 장녀하고 장남이 있는데 부인까지 포함해서. 근데 2016년에 신고하신 금액이 있어요. 이분이 2006년.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네. 그때는 19억 5,500만 원을 신고하셨어요. 그러니까 11년 사이에 재산이 약 18억 정도가 증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따지면 1년에 1억 이상씩 거의 2억 가까우게 이제 증가했다는 건데 놀라운 신공인 것 같고요. 근데 이분 재산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토지가 이제 전북 고창에 임야하고 뭐 전답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긴 하지만 값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것 같고요. 5,500만 원 정도. 근데 건물이 15억 정도 되세요. 경기도 과천에 38평 아파트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종 중림 자이 아파트 지금 현재 사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49평짜리 전세 여기는. 그리고 이제 배우자 앞으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나송동에 건물 상가 있고, 그다음에 장녀 앞으로 세종에 아파트가 전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남 앞으로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금이 한 16억 6천만 원 정도. 그 채무가 7천만 원 있으세요, 빚이. 그러니까 이 채무 내용을 보니까 건물 매입하실 때 그 부채 대출 끼고 이제 사실상 생긴 채무 같아요. 근데 재산이 31억인데 빚이 7천만 원이다. 상식적으로 이게 부가 부를 낳는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물론 가난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재산이 1년에 1억 이상씩 계속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재산 증식의 수단이 어떤 노동을 통한 그런 근로소득보다는 이런 불로소득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이러면은 정말 그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 유권자들은 좀 맥이 빠지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이춘희 시장 사모님께서 구입하신 그 상가 그 건물의 시행사 대표의 부인이 뭐 갤러리 서머 이런 이제 거를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갤러리 서머가 소장한 미술품 6점을 수의 계약해서 세종시청사에 전시를 해왔답니다. 지난 3년간 미술품 대여료로 3,692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왔는데 이게 과대 지원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 거죠. 전국 갤러리나 아니면 지역 미술작가 작품을 경쟁 입찰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희 시장 부부가 나성동에 상가 건물을 2개를 매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시된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샀다고 신고를 했고,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 시행사 대표의 부인이 갤러리를 하고 있고 세종시가 그 갤러리랑 그 수의 계약을 통해서 그림을 이제 빌려서 전시를 하고, 근데 그 그림을 빌려서 전시한 그 대여료를 한 점당 한 17만 원 정도 월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세종 예총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 작품은 월 2만 원. 그러니까 한 15만 원 차이니까 몇 배 차이입니까?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큰 거죠. 어쨌든 좀 비싼 금액으로 이제 그 수의 계약을 통해서 시행사 대표 부인의 그림을 이제 세종시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전시해준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가 건물주와 이 미술관 썸머 갤러리 썸머의 어떤 이 이춘희 시장과의 측근이 아니었냐 뭐 이런 부분이 때문에 또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건데요. 그 이춘희 시장이 그래서 어제 또 다시 이와 관련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갤러리를 미술품을 임대할 갤러리를 선정할 때 이 해당 갤러리 썸머 외에는 또 제시한 곳이 없었다. 갤러리 썸머가 유일한 어떤 임대를 제한한 업체여서 여기서 미술품을 임대했고, 그 대여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산정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상가 두 채를 산 거에 대해서는 향후 개인 사무실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미분양 상가를 구입했던 것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어떤 여러 어떤 의혹에 관련해서 감사위원장에게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지금 당부해놓은 상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사무실을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가를 뭐 10억 뭐 가까운 돈을 주고 뭐 매입을 한다. 아, 부럽네요. 전 나중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리고 또 이 시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좀 아쉬운 말도 좀 했는가 보더라고요. 네. 자기가 정치인인데 그 세종 안에서 아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도 그 사람과의 어떤 특혜관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특혜관계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과연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좀 서운한 감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차 단속에 우리가 예를 들어 걸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임병환 기자님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단속 딱지를 보는 순간 아, 내가 정말 잘못해서 벌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생각이 드세요? 기분이 나쁘죠. 예,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법 집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됐던 게 아니라 그냥 그 행정 편의적으로 이럴 때만 단속하고 저럴 때는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쟤는 안 걸렸는데 나는 왜 걸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직자들부터 어떤 기준 그런 생각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정치인들은 사람 많이 만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절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사 말미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그 빌딩, 이춘희 시장 부부가 샀던 빌딩 거기에 이제 입주한 뒤에 연간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임차료하고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되게 좋은 동네일 거 아니에요. 나성동 제가 잘을 모르지만은 비싼 동네고 그리고 새 건물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비용이 이렇게 과다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 이춘희 시장이 직접 또 해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해명 한번 좀 잘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해명이 말 그대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좀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과로에 따른 돌연사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대전일보에서 대전 둔산우체국 윤대식 팀장의 하루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오전 7시쯤 출근한 윤 팀장은 우편물과 소포를 정리해 8시쯤 본격적으로 배송을 시작합니다. 우편과 택배 도착 알림을 받은 고객들이 이때부터 재촉 전화가 걸려와 배송 중에 수시로 전화 응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어 직원 한 명이 휴가 때는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명절 때에는 집에도 못 가고 우체국 휴게실에서 촉잠을 자며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신도시가 조성돼 인구가 늘어나도 집배원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배 부하량 시스템이라는 우정본부가 개발한 시스템이 집배원을 혹사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집배 부하량 시스템에 따르면 일반 통상 우편은 한 통에 2.1초, 등기는 28초라는 배달 소요 시간을 환산해 이를 바탕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웅현 전국 우정노동조합 대전 둔산우체국 지부장은 인터뷰에서 집배원을 기계나 산술적인 요소로만 보는 것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행정직들도 문서 작성 15분 이내 완성 이 같은 원칙을 강요받아봐야 우리가 심정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집배원 관련된 문제는 저희도 몇 번 다뤘었고 이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나 보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렇게 그 방문해서 애로사항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조만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네, 동시에 우체국 택배도 있지만은 일반 사설 택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택배 노동자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CJ 대한통운 택배라든지 로젠 택배 굉장히 많죠. 현대 택배 이런 것들. 대부분 분들이 직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분들 개인 사업자시거든요. 개인 사업자고 그 택배 회사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하청을 받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도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자기 차에 자기가 기름 넣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택배비가 한 2,500원 정도 보통 지불을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택배비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이분들이 건당 받는 게 한 800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택배 회사들이 이제 가져간다는 건데 이분들은 그 택배 일을 하다 사고가 나도 그 산재 처리를 받을 수가 없죠. 개인 사업자니까. 요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최근 지역 대학가에서는 한남대가 폐교 위기에선 서남대를 인수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남대 이사회에서 서남대 인수 추진위 검토위원회를 공식 발족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서남대는 정원 49명의 의대가 있는 대학으로 오래 전부터 의대 설립을 꿈꿔온 한남대에게는 수건을 풀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첫 번째는 왜 한남대학교에 의대 설립하는 게 수건일까? 그 누구의 수건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에 의대가 있으면은 좋기야 하겠죠. 좀 폼나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전체 구성원의 폼나 보이는 그런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누구의 수건일까? 그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서남대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남대가 처음에는 명지병원이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 기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병원이 이걸 또 하려고 했대요. 서남대를 인수하려고. 그러다 그것도 이제 예수병원 같은 경우도 넘어갔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거죠. 무슨 안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서울시립대하고 삼육대가 신청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 서남대의 그 창립자가 이홍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30억 횡령? 이 혐의로 이제 지금 감옥에 계시거든요. 이 횡령액 330억 원이 지금 서남대 폐교를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용하라는 사람들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서남대가 이렇게 부실이 됐냐면은 1988년에 서남학원이 처음 이제 설립이 됩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그 1991년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초대 학장에 이용하 씨가 취임을 해요. 이때는 이제 종합대가 아니었죠. 학장이니까. 그리고 1년 뒤인 1992년에 종합대로 승격을 하고요. 95년에 대학원을 신설하고 2003년에는 아산 캠퍼스 설립하면서 의대하고 ROTC도 유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수완이 있는 분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제 이분은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38년생이세요. 전남 고흥 출생이시고 이분이 조선대학교에서 동생물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을 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을 하면서 부업으로 목욕탕을 운영했답니다. 원래 교사들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모님 이름을 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이 목욕탕 사업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 돈에 대출을 얹어서 본인의 이름과 아내 그 부인이죠 서보경 여사의 이름을 딴 흥복학원이라는 걸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1979년에 광주 최대 규모의 옥천여상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에서 이제 학교 설립자가 된 거죠. 옥천여상은 지금은 서진여고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대광여고는 그 광주에서 굉장히 명문입니다. 그 나주 남평에 광남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다 이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외고에 눈독을 들여가지고 대광여고를 외고로 전환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 사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91년에 서남대를 만들고 93년에 광주예술대학, 95년에 한려산업대학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분이. 사실 이런 뉴스에서 만날 분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지역 사학 아니면 한국 교육을 위해 큰 몫을 한 분이라고 또 해야 될 분인데 어떻게 자칫 이런 길에 빠져들으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대학교를 하나 딱 설립을 하면은 세우면은 이제 학생들 등록금 낼 거 아니에요. 정부 지원금 나오고. 그럼 그 돈을 그 학교 운영에 잘 안 쓰시고 그 돈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뭐 교수 채용할 때 좀 연봉 2천만 원대 교수들 그리고 시간 강사로 대부분 채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학교를 부실 운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건설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건설사가 그 학교 건물을 짓게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비를 좀 부풀려가지고 또 차액을 챙기고 뭐 이러한 혐의들이 이제 막 쌓이면서
많은 부실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들은 그러니까 학교들 여러 개 세울 거 아니에요. 각 학교들의 재단 이사들을 본인 측근으로 다 바지 이사로 앉혀놓고 그러니까 명의는 이 사람 게 아닌 건데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학교가 징계를 받아도 다른 학교들엔 영향을 끼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2013년인가요? 그 교육부에서 9개의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중에 그 이용화 씨의 학교가 4개가 걸려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교육부에서 이용화 사단에 있는 모든 대학의 관선이사를 파견을 했지만은 그 관선이사들은 힘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이용화가 본인이 이제 횡령한 부분들만 토해내면은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려대학교 하나만 폐교를 하고 그 자산을 매각한 자산을 가지고 서남대를 되찾아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2017년에 김성곤 교육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강제 폐교, 이 서남대, 그다음 뭐 광양보건대 이런 데를 강제 폐교를 결정을 했고요. 이분이 되게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학교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수님이나 뭐 시간 강사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 돈을 많이 안 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러면은 학교 그 건물 짓는 현장에서 당신들도 일 좀 하시오. 그럼 돈 줄게 이래가지고 건설 노동자로도 활용했다고 하고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부풀리고 뭐 일당 3천만 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차액을 뭐 챙겼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구속이 됩니다. 이분이 이런 혐의들로 여러 가지가 쌓여가지고. 근데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병원 VIP실에 있다가 나중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병보석을 취소가 됐고요. 2013년에 징역 9년이 선고되고 나서 나중에 2011년인가요? 네, 2016년이구나.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됩니다. 징역 9년에 벌금 90억. 네. 네, 그 이후에도 그 부인 있죠, 배우자 그 서보경 씨를 통해 가지고 재단을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징역 9년이면 중형이네요. 그런데 이분이 복역을 한 게 2012년 11월인가에 구속이 됐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오세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되고 형이 확정되기까지 3년 6개월 정도가 걸렸고 또 이분 또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그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 이렇게 한테 약 올리듯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다가 그 재소자한테 맞아가지고 뭐 간이 파열되고 뭐 뇌에서 뭐 피가 고이는 그런 증상을 입기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주변 분들의 얘기로는 뭐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아무튼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 한국 교육계의 획을 그은 그런 교육이 사업이라는 말이 이분한테 정말 딱 맞네요. 사업을 교육 쪽에서 사업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였고, 그러니까 사실 뭐 한남대가 서남대를 인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학 비리가 그동안 얼마큼 심각했는가. 뭐 단적인 예를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불어서 한남대학교가 의대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의대를 갖게 되는 게 과연 누구의 수건인지 그것도 인수하는데 몇백억 든다고 하잖아요. 최소한 뭐 330억 원에 그 직원들의 뭐 밀린 임금 뭐 이런 걸 따지면 뭐 횡령액도 갚아줘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 교직원이나 교수들 연구활동비 이런 것들을 위해 쓴다라고 하면은 학교 내실이 더 튼튼해지고 더 좋은 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히 그렇게 돈 썼다가 의대 폼은 나지만은 학교 재정 부실해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또 피해는 학생들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보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또 그 지금 한남대가 간판 학과 그러니까 특색 있는 전국에서 알아줄 만한 학과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의과대를 좀 계속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30년 전에 인기가 최고였던 의과대학이 30년 후에도 정말 최고의 학과가 될까? 의학업계 아니면 의학이 말 그대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성장할 것이냐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의과대학의 인기가 말 그대로 지금처럼 30년 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 새로운 어떤 정말 미래 시대에 필요한 학과를 키우는 것도 대학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미 과거에 인기 있는 학과를 우리 한남대에 복사해 가져오는 거 이게 대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학교가 꼭 규모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학생들이 얼마큼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훌륭한 역할을 하고 또 다들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기자님. 다음 네. 주 월요일 대충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재벌 백과사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일 재벌 백과사전에서는 삼성편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재산과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 과정, 이재용 부회장 시대의 삼성, 그리고 삼성의 미래 등에 대해서 류영수 공인회계사와 홍경표 독립유공자 유족회 사무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